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는 식물의 영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영양 생물인 식물은 실제적으로 영양이라고 하면 탄소원은 이 그림에서 개괄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듯이 하나의 식물체 입장에서 볼 때 광합성을 통해서 그 유기 음식물은 자기가 자체로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공급을 받고 광합성에서 부산물인 산소를 배출하고 이 지상 부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광합성 수행에서 아주 필수적인 이 빛을 확보하는데 주 관심사 매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물, 매우 중요한 물은 세포의 생존뿐만 아니라 광합성에서도 필요한 물과, 그다음에 그 나머지 무기 영양소들은 토양에서 중에 이온의 형태로 흡수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물관을 통해 가지고서 물과 물에 녹아 있는 이제 무기 영양소들을 물관을 통해서 각 식물의 부위에 공급을 해야 되고, 광합성의 산물은 대부분의 이 설탕의 형태로 광합성의 산물을 또 다른 모든 부위에 이렇게 공급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뿌리의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유기호흡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전체적인 그런 순환, 물질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가 영양 생물이기 때문에 무기물로부터 이 유기물 영양분을 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래. 그런데 대기의 이산화탄소부터 산소를 획득하고 주로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획득한다는 얘기는 약간 이게 사려 깊지 못한 코멘트인데, 교과서라고 해서 이게 언제나 정확하게 맞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합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맞는 얘기지만, 이제 이 필요한 산소를 물로부터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듣는 뿌리가 매우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뿌리는 뭐 때문에 이 물에 잠기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에리얼 루트 같은 것들, 뉴마토포 같은 숨을 쉬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들은 괜히 그렇게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광합성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질소는 세균과 균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획득. 이것도 역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무슨 소리야 하고, 물론 이 질소가 토양에 질소의 입장에서 이온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 질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일단 식물이 받아들이는 질소의 형태는 암모니아라든가 또는 나이트레이트 같은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원래 유기물로부터 이러한 무기물질로 변화 분해시키는 세균과 균류 등의 대사 활동에 도움을 받아서 획득을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겠죠. 뜬금없이 세균과 균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획득한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어떤 특정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하긴 했으나 매우 사려 깊지 못한 그러한 소설입니다. 황과 인 등을 포함한 다른 미네랄들도 역시 토양 수용에서 상태로 뿌리로부터 흡수, 당연한 얘기이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 중에 거의 8, 90개가 되는 여러 이제 자연적인 상태의 원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필요한 원소들이 우리 몸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 많은 원소들 중에서도 특별한 몇 개의 일부 원소들만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식물에서의 이센셜 엘레멘트라고는 필수 원소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것이 만약 결핍이 됐었을 때 아주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얘는 누구냐? 얘가 담배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아, 콩인가 보다. 그래서 건강한 식물과 요즘 세상에 요즘처럼 요즘 때가 어느 때라고 담배 식물을 사진에 내놓지는 않겠지요. 근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누렇게 뜬다. 못 먹었을 때 누렇게 뜨는 그런 사람 얼굴처럼. 그러니까 질소가 이제 좀 부족했을 때에도 입 자체가 이렇게 누렇게 뜨고 발육 자체도 역시 많이 안 좋아진다. 이것은 질소는 훨씬 더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재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필요가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잎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황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엽록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 광합성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엽록소라든가 하는 것을 일단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어떤 특정한 필수 요소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분이죠. 광합성을 수용하는 엽록소의 여러 구성원 중에서 중요하게 철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래서 포인트는 어, 식물의 잎이 노랗게 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특정한 원소가 결핍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 진단하기는 매우 성급한 사안을 얘기죠. 툭하면 여러 많은 원소들이 질소, 뭐 철분 또 다른 원소들이 부족해도 다 황화 원소 현상은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출해내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필수 원소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양소로서 식물에서 이 대량 영양소 매크로뉴트리언트와 마이크로 미량 영양소라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많이 필요한 것과 조금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조 중량 1kg당 최소 1g의 농도로 존재해야 하다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이고, 많이 필요한 거 누구냐? 이런 것들 질소, 인, 포타슘, 황, 칼슘, 마그네슘 외워야 되나? 절대 아니죠.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뭐 조금만 필요한 것들 마이크로뉴트리언트 철분, 염소, 망간, 아연, 보린, 니켈, 무슨 뭐 몰리브덴 이런 것들 주로 미량 영양소는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왜 어떤 원소들은 특별히 아주 조금 소량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철분, 염소의 경우는 좀 그렇다 죠 염소는 너무 많으면 이 세포에서 독성을 띠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망간이라든가 구리, 몰라이브덴, 뭐 붕소, 이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은 미량으로 필요한 이유가 특별한 이 효소, 많은 효소들이 마치 예를 들어서 이 동물의 경우를 예를 듭시다. 동물의 경우에서 철분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가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할 때는 철분이 중간에 들어 있어야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그래야 철분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철분이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 마치 뭐라고 옛날 그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것처럼 많은 효소들이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이 원소들을 같이 부착이 돼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그 정상적인 기능을 효소들이 원소가 같이 결합이 돼 있어야, 이온들이 결합을 돼 있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예외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능 수행에 있어서 철분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경우에 효소들이 그러한 원소가 결합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이런 그 단백질의 미세한 그런 구조 자체를 유지를 할 때 그 중간에 어떤 이온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많은 경우에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그런 특별한
민감한 효소들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있어서도 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그 필수 원소의 경우는 각 필수 원소가 부족한지 안 한지는 이제 특유의 결핍 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무슨 황백화, 허옇게 되거나 또는 노랗게 되는 그 에리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통 증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 증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엇이다라고 찝어내기는 매우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족하면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퍼럴라이저 비료를 공급한다는 얘기이고, 결핍 증상과 이제 뭐 누구가 결핍이 된 것이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로 대량 영양소의 경우와 미량 영양소의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한 표입니다만, 정리를 했다는 그 관점에서 그래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이지만, 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증상 자체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어떤 실제적으로 실제 이 필드에 있어서 어떤 식물이 어떤 특정한 증상을 나타냈다 그랬을 때 뭐 칼슘이 부족하다 또는 무슨 뭐 망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찝어낼 수 있을 진단을 그나마 근사하게 진단을 해낼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엄청난 실제 경험과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이것을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무엇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다라는 것.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봐서 하나의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아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거의 비슷한 형식의 결핍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이고, 자, 이 하이드로포닉이라는 수경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대신에 물에다가 약간의 필요한 원소들을 타가지고서 이렇게 타서 재배를 하는 수경재배. 실제적으로는 저 사막 지역 같은 경우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는 또는 온실에서 수경재배 형태로 흙 없이도 재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수경 재배를 통한 토마토의 이 재배가 대표적으로, 특히 그것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저런 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주 주요한 재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탈 때 원소들을 이제 넣을 때 일부러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필수 대량 원소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경 재배의 하나의 한 모습입니다만은, 다만 미량 원소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들어가는 양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이러한 수경 재배 방식으로 파악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양 자체가 식물의 영양소 제공원으로 중요한 것인데, 뭐 토양 입자 사이의 공급과 이제 이 중간에 뿌리의 호흡을 위해서 산소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예서 진흙처럼 너무 그렇게 이 토양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은 흙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토양들이, 그래서 공기 사이에서 이런 미생물들도 여기 많이 존재하면서 그래야 그런 토양들이 가장 좋은 양질의 토양이다라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평 지층이라는 몇 개의 토양 단면으로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다든가 특히 뭐 또 정원을 직접 이제 가꾸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탑소일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서브소일, 그다음에 페런탈 락 해서 각각의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토양의 이제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가장 이제 영양소가 많이 풍부한 토양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요, 윗부분에 있는 탑소일이 가장 양질의 토양이고,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색깔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양분이 훨씬 더 덜 들어있는 그런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소일의 대표 특성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는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굳이 특별히 머릿속에 담아둔다는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층에 있는 subsoil이라고 하는 쉼토는 이제 위에 표토와 이제 그 밑에 층에 있는 모함에서 이제 점점 유출이 된 그런 물질들을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밑에 가면 모함이라는 페란탈 드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 구성 성분이 왜 달라지는지가 이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토양에 비옥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식물이 잘 자라게 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 토양 입자 크기도 거기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비 같은 것이 물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무기 영양소들이 훨씬 더 쉽게 내려가느냐 하는 침출도 역시 토양의 비옥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무조건 모래처럼 이 침출이 훨씬 더 잘 되는 토양, 또 비옥하지 못하고, 또 진흙처럼 너무 물들이 잘 씻겨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면 그 안으로 이제 공기들이 잘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형태 침출과 이제 침출도와 그다음에 요 입자 크기 같은 것들이 적당한 상태로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흙을 속히 이룰 수 있는 점토 입자들은 침출은 되지 않지만 공기에 함유할 공간이 적다는 단점이 있고, 모래는 공기 입자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침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영양소들이 그 역시 그다지 좋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해서 모래와 이 점토가 이상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으면 이제 양질토라고 하는 롬이라고 하는 그런 토양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부식토 같은 것들도 이제 유기물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분해가 되는 그런 활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은 토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뭐든지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토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존재하는 영양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식물 뿌리로 가서 전달이 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그 기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이온 교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무기물들은 양전하를 띠거나 음전하를 띠거나 하는 그런 이온 형태로 토양에 존재를 하는데, 그랬을 때 토양 속에 대부분 주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요 점토 입자는, 점토라는 것이 이제 일단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화학물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점토들은 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들은, 무기물들은 주로 이 양이온을 띠고 있는 무기 이온들과 서로 이온 결합을 통해서 같이 그것을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토들이 풍부한 그런 토양 속에서 양이온을 띠고 있는 무기 물질들은 일단 대부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침출이 별로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뿌리는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런 양이온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양이온 점토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점토와의 경쟁을 해서 그들을 점토로부터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털 세포 막에 존재하는 요 양성자 펌프. 일반 생물 1에서 우리가 봤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양성자 펌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ATP를 사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이 프로톤, 수소 이온을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 양성자 펌프 아닙니까? 이 양성자 펌프라는 것이 이 식물과 세균 또는 균류들에서는 동물만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가지고서 바깥쪽으로 양이온을 훨씬 더 많게 만들어내서 세포 안쪽에 약간의 음이온을, 그래서 이 세포의 막전위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작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세균은 그러한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요 양성자 펌프를 이용해서 세포 바깥을 조금 세포 안쪽보다 약간 양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전을 유지를 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 양성자 펌프가 세포 바깥에다가 프로톤을 이렇게 축적을 함으로써, 그럼 뿌리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은 약간의 플러스 이온들이 이제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점토 이온들이 그런 무기 양이온들을 가지고 있다가 대신에 이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고, 반면에 그 점토 이온과 같이 붙어 있던 무기 양이온들은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베일러블 하게 돼서 뿌리가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또한 또 세포의 호흡 과정에서 뿌리가 세포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게 되겠죠. 그 밖으로, 세포 바깥으로 이제 배출되게 된 이산화탄소는 세포 바깥에 있는 물과 결합을 해서 이제 탄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물을, 비커를 하나를 떠서 책상 위에다 올려놔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공기 중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탄산으로 변하게 돼서, 그럼 이 탄산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중탄산으로 이렇게 또 이제 해리가 돼서 이러한 균형을 이루면서 바깥쪽의 현상을 이제 이런 산성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양이온을 바깥으로 배출한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양성자 펌프가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보조해서 그것을 훨씬 더 증가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점토에 결합이 되어 있는 무기 양이온들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이온 교환 방식으로 무기 양이온들을 점토 입자로부터 이제 유리해서 띄워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토라고 하는 쪽에 여러 가지 포타슘이라든가 그다음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따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양이온, 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떼어내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단 양성자 펌프가 밖으로, 그러면 내가 대신 가줄 테니까 넌 가, 이렇게. 또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비슷한 방식으로 수소 이온을 만들고 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온 교환, 화학에서 우리가 생화학이나 화학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이온 교환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붙어 있는 양이온들을 흡수 가능하게 만드는 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양이온이 아닌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특히 이제 질소의 형태, 이제 질산이라든가 또는 황산이라든가 이들은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일단 표토에서 훨씬 더 빠르게 침출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훨씬 덜 풍부하게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을 받아들일 때는
이런 이온 교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를 흡수를 해야만 되겠죠. 토양의 이제 영양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딴 데로 이동을 해서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작을 여러 번 하면은 이제 그 토양에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계속해서 흡수가 되니까 고갈이 되니까 그럼 딴 데 가서 잠시 동안 했다가 원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비료를 이제 그래서 비료에는 이제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있는데 일단 유기질 비료는 땅에다 이제 공급을 해놓으면 토양 생물이 그것을 분해하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무기질로 변환을 시켜 버릴 수 있을 것이고 무기질은 화학적으로 생산을 해내야 되겠죠. 무기질 비료들은 그래서 즉각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무기 비료 같은 것들이 유기 비료도 물론 뭐 퇴비라든가 하는 식의 유기 비료도 농사를 짓는데 중요하지만 무기질 비료가 없이는 사실은 이 농사라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요즘 특히 저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래서 화학 비료 같은 것을 쓰지 않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어, 유기 비료만으로서 이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뭐 여기서 굳이 이것을 예,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 무기질 비료는 주로 이제 NPK라고 하는 질소인 그다음에 칼륨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이 포타슘들의 비율에 의해서 특정 지은 어떤 특정 비율로 이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료들이고 이거 만들려면 사실 엄청나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조가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다지 환경적으로 그다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나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이런 현재 수준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질 비료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이제 완전히 근절될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양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식물 영양은 어떻게 이제 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가? 토양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많은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그런 유기물들을 분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런 토양 미생물들 중에서 물론 해로운 미생물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윈윈이 되는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미생물들 역시 있다라는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두 가지 크게 이 곰팡이와 식물 간의 이런 아주 유기적인 공생 관계는 그 특정한 이 곰팡이 종류는 이름이 수지상 균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곰팡이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라이제라고 하는 요 수지상 균인데 그 아뷰스킬라 마이크로라이제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수지상 균근이라고 해요. 공생을 이루게 된 그러한 형태를 균근이라고 이름을 마이크로라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식물과 곰팡이 간의 어떤 특별한 공생 관계를 확립을 한 후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 자체는 이제 그 마이크로라이젤 펀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형식의 중요한 그런 공생 관계는 세균 특정한 세균 중에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토양에 이제 어베일러블하게 만들어주는 질소 고정 세균들이 있는데 이들을 특별하게 공생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식물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요 수지상 균과의 공생 관계를 이뤄서 마이크로라이즈라는 균근을 형성을 할 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요 질소 고정 세균과의 공생 관계를 확립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서로 간의 상호 교신이 소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이벤트는 식물이 이러한 공생 관계를 형성을 위해서 먼저 신호를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마이크로라이즈의 경우에서 봅시다. 균근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균근은 곰팡이와 뿌리가 이미 공생 관계를 형성한 구성체를 균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마이크로라이즈라고 하고 한국말로 균근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식물 뿌리에서 무언가를 유인 물질을 마치 페로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뿌려댑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의해서, 그 화학 신호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곰팡이 균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인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 물질에 식물이 만들어내서 토양으로 그렇게 분비를 하는 그 물질의 이름이 무엇이냐? 스트리고락톤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스트리고락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식물의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전통적인 호르몬들이 예를 들어서 오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이라든가 사이토카이닌이라든가 따위의 전통적인 조금 더 유명한 식물 호르몬에 비해서 신세대 호르몬이라고나 할까, 최근에 발견된 얘도 호르몬이었어 라고 하는 중에 하나가 이 스트리고락톤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이제 뿌리에서는 분비를 해서 요 균근을 형성하는 균사를 유인을 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면 거기에 화답을 하는 것이죠. 곰팡이는 화답을 해서 일단 균근을 형성을 할 때의 첫 단계, 초기 단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이제 균근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형성하려면 너도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 식물에게 어떤 숙제를 해주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의 공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곰팡이 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신호 물질을 생성을 해서, 야,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네 근처로 왔어 지금. 그러니까 균근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이제 연합체, 공생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다라는 숙제 리스트를 주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어떤 신호를 발생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식물이 그 리스트를 바라보고 알았어,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어떤 특별한 거기에 관련된 이 유전체를 발현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사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일종의 실뿌리 같은 그런 세포의 신장체를 균사라고 하는데, 펑갈 하이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스트리고락톤의 자극을 받아서 뿌리 쪽으로 자라가 가지고서 드디어 뿌리 쪽에서 수지상체라고 하는 이 공생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지상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영양소를 같이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환을 할 영양소는 일단 뭐가 될까요? 이 곰팡이의 입장에서는 식물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탄소이죠, 탄소. 광합성 했으니까 너 탄소 많잖아. 난 좀 줘. 설탕이라든가 뭐 포도당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탄소를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게 곰팡이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요 균근의 입장에서 이 공성체에서는 바로 이 인입니다. 그래서 요 인이 부족한 지역에서 바로 이 균근을 서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 역시 매우 중요한 토양에서 인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주로 DNA 같은 거 만들 때 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의 확보를 위해서 균근이 형성이 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많은 식물들이
마이클 라이트의 곰팡이와의 이 공생관계를 통해서 지하에서 흙에서 그 뿌리의 표면적을 매우 크게 확장을 하게 되고 그 넓어진 그 표면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인의 흡수를 아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마이크로라이트의 균근을 형성을 이렇게 원래 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토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비료를 풍부하게 이제 투입을 하면 이들이 그 후에는 그 곰팡이와 이 공생관계를 맺어서 균근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만 형성을 하는 그런 공생관계가 되겠지요. 이 균근을 형성하는 데는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형태의 균근을 형성하는 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생균근. 왜 이것을 외생이라고 하느냐면 액토. 좀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균사들이 공생을 이루면서 균근 형성을 할 때 이 균사들이 절대 식물세포 하나의 개인적인 식물세포 안으로는 침투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식물세포들의 그 주변에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계속 침투를 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액토, 바깥쪽에서 옷을 만든다 해서 외생균근이라고 하고, 반면에 어떤 또 다른 종류의 균근 형성에서는 이 균사들이 직접적으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에일리언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엔도에서 내생균근이라고, 엔도마이크로라이즈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라고나 할까? 자, 질소 고정을 하는 이제 이 질소 고정 세균과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식물들은 요 균근 형성하는 식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특별한 특이적인 종류의 그룹 식물들만이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콩과 식물이라고 하는 레듐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콩들, 뭐 갓나콩, 땅콩, 완두콩, 뭐 그런 콩과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클로버, 그다음에 커피. 이들 식물들은 특별한 종류의 이 세균, 뿌리혹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공생 관계에서 일단 공생을 이루는 그 안에서 서로 세균과 식물 세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이 구조를 뿌리혹이라고, 노줄이라고 하는, 뿌리혹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서 이 공생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균들을 뿌리혹 세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혹 세균을 마치 곰팡이들을 유인할 때 이 균근에서 하는 것처럼 세균을 유인을 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식물 뿌리에서 이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 주된 화학 물질이 플레이버노이드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플레이버노이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인 플레이버노이드는 원래는 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식물들이, 또 이 콩과 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플레이버노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나 뭐 적색, 파란색 등의 다양한 색깔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서 많은 식물들이 잎이나 꽃이나 그런 것에 플레이버노이드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이 플레이버노이드를 전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플레이버노이드가 풍부한 그런 식물들을 항산화에 좋다고 해서 건강식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또 역으로 어떤 특별한 콩에서, 그래서 이제 된장을 먹으면 발암 물질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플레이버노이드에서, 특정한 경우에 특정 플레이버노이드는 사실은 인체에 들어가서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상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일단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냥 주된 대사 물질은 아니고 추가적인 대사 물질로서 유용하니까 여러 개 다양한
이제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콩과 식물들은 요 플레이보노이드를 화학물질로서 유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세균을 유인할 수 있는 화학 신호 물질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신호에 의해서 화답을 해갔죠. 세균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나드 유전자라고 그냥 뭐 있는데 그래서 이 나드 유전자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뿌리혹 형성 인자라고 해서 너듈레이션 팩터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이제 세균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형성 인자들이 식물 세포에다가 무엇을 촉발을 시키느냐 하면은 야 뿌리혹이라는 아까 얘기한 뿌리혹 만들어. 그러면 식물 역시 뭔가 이 뿌리혹 형성 노즈 팩터의 자극을 받아서 알았어 하고 이제 뭘 만들어주는 서로 간에 이제 이 일을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생을 위해서. 자, 어떠한 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미생물들이 원래 대기 중에서 질소를 암모니아의 형태라든가 또는 나이트레이트의 형태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암모니아 또는 나이트레이트의 형태로 뿌리로 이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훨씬 더 안정적인 이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흙 안에서 이 세균들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있으면 우리가 얻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요 특히 이 뿌리혹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콩과 식물,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콩과 식물에서는 이들을 야 들어와 집 안에서 우리 한번 안정적으로 한번 이것을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듈레이션 팩터가 좀 전에 했던 요 나듈레이션 팩터가 바로 식물을 일단 식물의 피층 지난 시간에 봤던 피층의 세포 분열을 특별한 방식으로 일으켜 가지고서 이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균은 그 안으로 통해서 이렇게 침투를 이렇게 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세균으로 환골 탈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뿌리옥 세포 안에 들어가서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 형태인 새로운 백테로이드로 분화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안에서 새롭게 생긴 뿌리혹 나줄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이것을 딱 잘라 보면은 새빨갑니다. 색깔이.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산소를 이 안에서 활동하는 세균들은 산소를 아주 극혐하는 세균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로부터 산소를 계속해서 뺏어 가서 그 산소가 그 안으로 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레그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처럼 철분을 가지고 산소를 결합해서 이렇게 그러나 헤모글로빈과 다른 것은 이 레듐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레그 히모글로빈이라고 한국말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야 되나? 이들이 바로 이 안에서 즐비하게 존재를 합니다. 요 단백질들이.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 공생관계의 일환으로서 이 식물 세포의 뿌리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단백질인 것이죠. 이 콩과 식물에서. 그래서 이 레기모글로빈들이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산소와 결합을 해서 빨간 색깔을 띠고서 피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이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했을 때 그 철분이 산소와 결합하면 빨간색을 띠는 그런 것처럼 그와 동일한 기작으로 요 레그 헤모글로빈들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 산소를 노즐로부터 이제 막 쫓아내는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 공통적인 우리가 이제 얼핏 이렇게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균군 연합체를 형성한다든가 뿌리옥을 형성할 때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서로 간에 유전자 발현들을 특별하게 일으키는데, 특히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식물 입장에서 어떠한 특별한 유전자들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될까 하는 것을 보면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균군과 뿌리옥 형성에서 요 필요한 이런 유수한 유전자들이 사실은 매우 비슷한 유전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식물 뿌리의 세포막들이 이렇게 일단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접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이 전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벌어질 때 비슷한 점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두 그림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균근의 형성에서 보면 일단 곰팡이의 요 균사 하이페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이 안으로 침투를 하면서 세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침투를 허용해 주면서 세포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다음에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뿌리옥 박테리아 역시 요 뿌리혹을 만들기 위해서 요 곰팡이 저 세균들 라이조비아라고 하는 요 세균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막이 특별한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들을 안으로 침투를 허용해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백테로이드라고 하는 세포 안에서 사는 식물 세포 안에서 사는 세균들이 존재하는 이 뿌리혹이 발생을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공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용을 하는 등쳐먹는 그런 이제 생태입니다. 식물, 어떤 기생식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생식물뿐만이 아니라 또 직접 잡아먹는 이런 지난 시간에 봤던 벌레 잡아먹는 이런 식물들, 질소가 부족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또 파리를 이런 식으로 통에 빠뜨려 가지고 유인해서 파리나 여러 가지 다른 곤충들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먹는 파리지옥들. 자, 이 기생식물의 경우에서는 식물이 식물을 안에서 기생을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100% 기생을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일부만 얻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기생식물에서는 특별한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생근이라고 하는 하스토리움이라고 하는 요 변형된 뿌리를 가지고서 다른 식물의 표면에다가 요 뿌리를 내려 가지고서 그 다른 식물의 식물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해서 쪽쪽쪽쪽 빨대 꽂고 있다는 얘기죠. 그 기생식물이 그 뿌리 안으로 침투하는 기생근이 뿌리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죠. 단면으로 봤을 때. 자, 조금 양반인 해미 반기생식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자체는 광합성을 사실은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는 있으나, 땅 위에서 자기가 직접 열심히 티 때문에 노동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 무기물들을 이렇게 흡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광합성을 하면서도 다른 물과 영양소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무기물들이 되겠죠. 들을 다른 식물들로부터 이제 획득을 하는 식물. 그러니까 일부만 얻으니까 뭐 조금 양반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물로부터 이렇게 피 빨아먹고 있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더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될까? 뭐 견해의 차이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반기생식물이 미슬토라고 하는 겨우살이로 번역이 되는 한국말에서 이제 그림이 있죠. 식물의 얼핏 이 사진에서 보면은 마치 이 겨우살이는 원래 있는 식물의 일부분으로서 가지가 뻗어나온 것처럼 아주 뭐 멀쩡해 보이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지금 원래 있는 식물에 기생하는 기생 뿌리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왜 이것들이 일반 기생식물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기 힘든 이유가 이들의 색깔이 퍼런 것이죠. 자기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물과 다른 무기물 영역에서는 다른 친구로부터 이렇게 빨아대는 나쁜 녀석들. 완전히 홀로 완전 기생식물은 이제 아예 광합성을 하는 것 자체도 에이 뭐 내가 뭐 괜히 광합성을 직접 스스로 수행을 해야 다른 친구한테 뺏으면 되지 하고, 그래서 모든 영양소를 다른 식물로부터 얻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 자체가 이제 녹색이 아닌 거죠. 이런 식물들은 대표적인 유명한 그러한 완전 기생식물로서 스트리가라고 하는 일반 스트리가 또는 위치위드라고 하는 마녀풀로 이제 해석이 번역이 되어 있는 요 기생식물은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이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대표적인 작물로서 이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들이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짓는데 이들이 바로 이런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기생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식물 뿌리가 이제 스티골락톤을 뿌려가지고서 곰팡이요 오세요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유인을 하는 그것을 착안을 해가지고서 요 기생식물은 그쪽으로 이렇게 발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 쪽에서 기생을 해가지고서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생을 하고 있는 요 스트리가가 여기 하나 보이고, 자, 요 식물에 의한 물의 흡수는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3장도 얼핏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조금 오늘은 좀 봐주는, 그래서 요 다음 세션에서 요 물의 흡수와 양분의 그 공부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좀 짧게 강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